네, 안녕하세요. 일반어학 더 쉽게 알려준 멘토 양윤석입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대로 오늘은 수소원자의 오비탈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쓰이는 자료는 제가 옥스토비 책을 직접 읽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5단원, 5.1단원 수소원자의 오비탈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일단 5단원의 제목을 먼저 보자면 Quantum Mechanics and Atomic Structure, 즉 앞에 4단원에서 배운 양자역학을 통해 이제 우리가 화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원자 구조를 파악해보자가 바로 5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기 위해서 일단 5.1단원에서 가장 간단한 하이드로젠 애톰에 대해서 먼저 다루게 됩니다. 이제 하이드로젠 애톰이라고 해서 이 단전자 입자, 즉 헬륨 플러스 이온, 리튬 이가 플러스 이온 등과를 비롯한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입자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처음 공부할 때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하이드로젠 애텀의 오비탈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양자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파동함수 프사이라고 이 표기를 프사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동함수 프사이로 나타내어지는 오비탈의 에너지는 N, L, M의 양자수로 특정되며 또한 이를 통해서 전자의 에너지와 특정 지점에서의 존재 확률을 결정시켜줍니다. 또한 오비탈의 모양도 이 각 양자수가 가지는 기하적 의미에 대해서 풀어내서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수를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 양자수 N, L, M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은 주양자수이며 영어로 하면 Principal Quantum Number입니다. 이 주양자수가 나타내는 의미는 간단히 서술하자면 전자와 원자 핵 간의 거리라고 받아들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한 뒤에 이제 나올 두 개의 양자수가 더 있지만 전자의 에너지는 오직 이 N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라는 점을 명심해 두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EN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Z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N은 이 주양자수고 Z는 이 원자 핵의 전하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주의해야 할 점이 리드버그라는 단위를 쓰는데 1 리드버그는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리드버그는 1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후에 이 전자 에너지를 표현할 때 오비탈에서의 전자 에너지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단위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L은 부양자수 또는 각 운동량 양자수라고 불리는데 영어로는 Angular Momentum Quantum Number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각 운동량 양자수가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의 각 운동량을 나타내줍니다. 정말 신기한 점이 이 전자의 각 운동량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양자수 역시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전자도 이제 원하는 각 운동량을 가지지 못하고 특정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질 수 있는 양자수 역시 N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각 운동량 양자수는 0에서 n-1까지의 값만 가질 수 있으며 여기서 각 운동량은 L 제곱은 L 곱하기 L 플러스 1 곱하기 4파이 제곱분의 H 제곱입니다.
그리고 L이 여기서 가군동량을 뜻하고, 그리고 이 5분의 H는 이 H바라는 새로운 상수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국 L제곱은 L 곱하기 L제곱은 L 플러스 1 곱하기 H바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가군동량의 보존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1S에서 2S의 전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S와 2S는 모두 L이 0이므로 가군동량은 0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제 전자가 1S에서 2S로 전이를 하려면 이제 전이를 될 때 이 가군동량을 받는데, 그러면 이 가군동량이 0에서 뭐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0으로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 때문에 1S에서 2S로의 전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넘어가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네, 이제 다음 양자수인 M, 자기 양자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자기 양자수란 magnetic quantum number, 즉 magnetic quantum number로 영어로 말하는데, 이제 앞에서 전자의 가군동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논하였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군동량의 방향마저 양자화되어 있다 라는 게 자기 양자수가 가지는 기하적 특징입니다. 이 자기 양자수는 Z축 방향의 가군동량을 표현해 주는데, 양자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L에서 L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역시 명심해 두고 넘어가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LZ는 다음과 같은 식 M 곱하기 2파이분의 H, 즉 LZ는 M분의 H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앞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또한 -L에서 L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자 입자에서는 이 전자 에너지가 N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에너지를 가진 오비탈이 여러 개 존재하며 이를 degenerate, 즉 한국어로 말하면 축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무조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비탈을 보통 이제 앞에서 고등 과정에서 배울 때도 1S, 2P, 3D, 4F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짓는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N, L 꼴로 표현을 하는데, 앞에 N은 정수로, 뒤에 L은 문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L이 어떻게 문자로 표현되느냐, 0은 S, 1은 P, 2는 D, 3은 F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F 이상의 오비탈은 현재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추가로 알아가야 할 점이 이제 뒤에서 스핀 양자수라는 새로운 개념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는 현재 일반적으로 ML이라고 표기를 해준다는 것 역시 기억해 줘야 할 점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점은 오비탈과 파동함수입니다. 이 오비탈과 파동함수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개의 양자수가 정해지면은 우리는 이걸 어떤 특정한 양자수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는 오직 하나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비탈은 하나의 파동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1대1 대응성이 이용되어 이 하나의 오비탈과 파동함수 연결짓는데, 이 파동함수를 표현하는 데 특이한 점은 바로 3차원 극좌표계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3차원 극좌표계에서 XYZ가 다음과 같이 R sin 세타, 코사인 파이, Y는 R sin 세타 sin 파이, Z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간다면 이제 후에 문제 풀 때 또는 이해를 할 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프사이 자체가 아니라 프사이 제곱값이 전자 존재 확률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이 현재 아주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극좌표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이기에
파동함수 역시 라디알 파트와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디알 파트는 이 r에 대한 식이고 앵귤러 파트는 세타와 파이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서 다음과 같이 psi nlm의 r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는 r 파트, 여기서 r 파트는 n과 l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y 파트, 이 앵귤러 파트 l과 m에 대해서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만을 보고 이것이 어떤 오비탈을 나타내는지 알아내는 게 이 한과형 일반화학 과목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3차원 극좌표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 구해낸 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구해내는 법은 일단 앵귤러 파트에서 먼저 L 값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를 각 XYZ에 알맞게 풀어내는 법을 알고 있다면 매우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문자의 개수가 L의 값이 되고 사용된 문자가 오비탈 모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Y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즉 사인 세타, 사인 세타 2개, 그리고 코사인 파이, 사인 파이, 이렇게 4개의 삼각함수가 결합되어 있으면 XY 두 문자의 결합으로 DXY 오비탈을 나타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n값을 알아낼 수 있는데 라디알 파트를 0으로 만드는 이 시그마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그마가 0인 부분을 제외하고 파악을 하는데 이게 라디알 노드의 개수가, 시그마는 0의 값을 제외한 이 라디알 파트 0으로 만드는 시그마의 개수가 라디알 노드의 개수가 되고, 이제 시그마는 R의 실수배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R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비탈은 앞으로 계속 언급되겠지만 앵귤러 노드가 L개, 라디알 노드는 n-L-1개로 총 n-1개의 노드라는 것은 이제 전자 존재 확률이 0이 되는 점을 말합니다. 총 이렇게 n-1개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알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하게 뒤에서도 언급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표가 옥스토비에도 나와 있는 파동함수의 앵귤러 파트와 라디알 파트를 보여주는 표인데,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px 오비탈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가 들어있어서 x 문자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고, py는 역시 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있기 때문에 y, 마지막 pz 역시 코사인 세타가 들어있기 때문에 z라는 것을, z 값을 나타낸다 라는 걸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이제 세타는 0 제외하고 라디알 파트를 0으로 만드는 근이 한 개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P니까 L은 1인 것을 알 수 있고 n-L-1이 1인 것을 이용해서 N은 3임을 알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갈 수 있고, 그래서 이 L2 같은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대신에 Z제곱에 대한 꼴만 좀 더 기억을 해주면 문제를 풀 때 매우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해볼 점은 오비탈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이제 오비탈은 앞에 L 값에 따라 그 모양이 결정되고 N 값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L 값에 따른 오비탈의 특징을 안 후에 N 값을 변화시켜서 관찰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정의하는 오비탈 모양은 전자 존재 확률이 이제 적분했을 때 그 90%가 되는 곳을 경계로 한다는 것 역시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옥스토비에서도
L이 3인 F 오비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은 0인 S 오비탈입니다. 이제 가장 심플한 형태이고 L은 0이기 때문에 강운동량이 0이라서 방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심플한 구 형태를 띠게 되고, 이제 다른 오비탈과 가장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 바로 R은 0에서 유일하게 확률 밀도 값이 0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라디안 노드의 위치가 확률 밀도 값 또는 방사성 확률 밀도 값이 0이 되는 점을 다 찾으면 이제 라디안 노드의 개수를 더욱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방사성 확률 밀도입니다. 이제 방사성 확률 밀도는 라디얼 함수의 제곱에다 원점과 거리의 제곱 값을 곱한 것에 비례하는데, 이것은 임의의 전자가 원점과의 거리가 R일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방사성 확률 밀도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도 이 특정점 근처의 미소 부피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특정 점의 전자가 존재할 확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S 오비탈, 그 중에서도 1s, 2s, 3s 오비탈의 파동함수, 확률 밀도, 방사성 확률 밀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제 뒤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겠지만 이 S 오비탈의 가장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파동함수와 파동함수 값을 볼 때 원점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진다는 점, 이를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이제 후에 이러한 파동함수 또는 확률 밀도의 간반을 보고도 이 어떤 오비탈인지 특정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이는 0으로 만드는 것의 개수가 바로 라디알 노드가 되고요. 여기서 0은 이 원점은 제외하고 카운트한다는 점 역시 까먹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설명해볼 오비탈은 바로 p 오비탈인데, 이제 이는 L을 1일 때를 생각합니다. p 오비탈은 흔히 R형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 개의 앵귤러 노드를 가지고 그 위치는 R형의 중심에 위치한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이 p 오비탈의 모양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앵귤러 노드의 위치를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드가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R형 양쪽에서의 위상이 서로 다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 위상을 가진다. 그리고 이 사이에 이 앵귤러 노드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통 p 오비탈 언급할 때 px, py, pz 오비탈을 언급하는데, 실제로 이들은 m은 -1, 0, 1과 대응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특별하게 pz 오비탈은 m은 0과 동일한 형태를 띠긴 하나, m은 -1과 1일 때는 xy 축의 p 오비탈과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개의 오비탈이 선형 결합을 통해서 xy축 방향의 p 오비탈이 형성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px는 이 두 개를 합했을 때, py는 두 개를 뺐을 때 앞에는 이제 상수로 그냥 모양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라디얼 부분의 p 오비탈의 라디얼 부분 파동 함수를 살펴볼 건데, 이제 s 오비탈과 다르게 r은 0에서 0의 값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d 오비탈부터는 이 파동함수 부분이 거의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알아두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이제 침투 효과, 후에서 언급될 침투 효과에 대한 약간 암시인데요. 이 같은 n을 가지는 ES와 EP를 동시에 살펴보면은 원점 근처에서 ES가 근소하게 방사성 존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후에 침투 효과라는 게 설명이 되죠. 이는 나중에 5.2나노를 넘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게 파동함수와 라디얼 부분의 파동함수와 이 방사성 확률 밀도인데, 이 둘 다 이 특징적으로 여기에 앞에 s오비탈과는 다르게 원점에서 라디알 부분이 0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 이제 p오비탈과 s오비탈이 가장 크게 그래프상에서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점에서 0과 만나는 점은 바로 라디알 노드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d오비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제 d오비탈은 거의 이제 말로 설명하고 그래프적으로 이제 도출되는 게 거의 없고 가시적으로 오비탈의 모양 정도를 알아두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d오비탈의 특징은 바로 두 개의 앵귤러 노드를 가진다, 노덜 플레인이 존재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들은 오비탈별로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dz 제곱 오비탈이 조금 특별하기 때문에 따로 암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 오비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4개의 오비탈은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풍선 4개가 서로 마주보게 달려있는 것처럼 이 오비탈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dz-제곱 오비탈의 노덜 플레인은 원뿔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언급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팁 아닌 팁은 3D 오비탈 이외에서는 옥서비 책에서도 많이 다루지 않고, 그리고 많은 수업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3D 오비탈만 정확히 알아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오비탈들의 실제 모양입니다. 이제 s-오비탈은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구형을 띠고, 이제 가운데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된 게 바로 스페리컬 노드, 즉 우리가 그 라디얼 노드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EP 오비탈은 앞서 R형형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제 EPX는 X축에 존재하는 R형을 생각하시면 되고, PY는 Y축, PZ는 Z축에 딸려있는 R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DXY, D오비탈은 5가지 존재하는데 DXY 오비탈, DYZ 오비탈, DXZ 오비탈, D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오비탈, 그리고 DZ제곱 오비탈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노달 플레인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풍선이 4개 붙어있는 모양으로 앞에 4개가 표현되어 있다면 DZ제곱은 조금은 특별한 모양입니다. 이 도넛 사이에 R형이 껴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이 노달 플레인이 바로 앞서 말했다시피 원뿔형을 띈다 라는 점을 무조건 기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비탈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몇 가지 특징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일단 모든 L값에서 특정 L값이 정해져 있을 때 이제 n이 증가할수록 이제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의 평균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1s에서 1s, 2s, 3s로 갈수록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 말은 전자가 좀 더 멀리 있는 곳에서도 발견이 될 확률이 꽤나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탈은 n-l-1개 라디알 노드, L개 앵귤러 노드를 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팁 아닌 팁은 앵귤러 노드는 약간 평면의 형태를 띈 경우가 많고,
대신에 라디안 노드는 원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구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R에 대해서 이 그 전자 존재 확률이 0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R은 0에서 S 오비탈만 파동함수 값이 0이 아닌 것도 특징입니다. 또한 같은 L에서 L이 커질수록 핵 근처의 방사성 확률 밀도 값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는 후에 침투 효과를 설명할 때 쓰이게 됩니다. 이는 5.2 단어에서 더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양자수가 존재한다고 언급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거짓말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네 가지의 양자수, 마지막인 스핀 양자수가 존재를 하는데 이는 M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자 스핀이 뒤늦게 발견되기 때문에 새로운 양자수가 도입이 되었던 거고요. 이제 왜 이 스핀 양자수 개념이 도입이 됐냐? 왜냐면은 이제 제가 설명할 네 가지 현상은 세 개의 양자수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던 현상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가 바로 스트랑 갤락 실험, 더블렛 현상, 비정상 지먼 이펙트, 그리고 한 n에 대해 오비탈 내에 en 제곱계의 전자가 존재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전자 스핀과 스핀 양자수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설명이 용이해졌습니다. 스트랑 갤락 실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랑 갤락 실험은 이 수소 원자 빔을 불균이랑 자기장에 통과시키는 실험입니다. 그 결과 이 수소 원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나왔으며 이는 각운동량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운동량을 지녀야만 자기장을 지나면서 회전이 되겠죠. 하지만 s-오비탈은 이 수소에 존재하는 1s 오비탈은 각운동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2p 오비탈이라 하더라도 세 갈래로 갈라져야 정상이었기에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은 더블렛 현상이 왜 맞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둘 다 이제 뒤에 설명할 비정상 지먼 이펙트 모드도 소듐의 예시를 들 건데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3p에서 3s 오비탈로 전이가 될 때 싱글렛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p에서 s로 내려올 때 하나의 빛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럼 실제로는 더블렛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렇게 오히려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존재해서 이 스플리팅 가운데에 껴있는 이 스플리팅 에너지의 차이만큼 두 개의 빛이 동시에 나온다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정상 지면 이펙트는 이제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론상은 EL 플러스 1개, 즉 ML이 가능한 그 수에 대해서만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장을 걸게 되면은 EL 플러스 1개보다 더 많은 수의 오비탈이 갈라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여러 값들이 새로운 오비탈들이 존재했었던 거죠. 세 개의 양자수 설명되지 않는. 그리고 또한 한 n에 대해서 2n 제곱계의 전자가 존재하는 것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론상 이 오비탈 딱 하나에는 ES 오비탈의 1개, EP 오비탈 3개, 즉 n은 2에 대해서는 4개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 당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NLM이 정해지게 되면 그 상태에 해당하는 전자는 단 하나 존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후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 이제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전자 스핀이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위에 네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MS, 스핀 양자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고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 앞에 NLM 특정한 세 개의 양자수가 정해지면은 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만 가능했습니다. 또한 이제 양자수 값이 플러스 2분의 1이면 업스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다운스핀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전자 스핀이 어떻게 이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턴 갤럭 실험에서는 전자의 스핀을 통해서 이제 1S와 같은 가운동량이 없는 오비탈에도 전자들이 가운동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짐도 두 갈래로 갈라졌기 때문에 양자수의 경우가 두 가지인 것도 이를 설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줬죠. 더블렛에서는 오비탈의 가운동량이랑 전자 스핀 간의 반발 그리고 인력 때문에 이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발생해서 더블렛 현상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한과형 일반화학 수업 중에 이제 한상준 선생님께서 J라는 새로운 양자수 개념을 추가하시는데 이는 간단히 L 플러스 MS의 절대값으로 그냥 총 가운동량 양자수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비정상 지만 이펙트에서 더 많은 갈래 수가 나온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이 J 총 가운동량 양자수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J가 2분의 3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차이가 1씩 나로 갈라지기 때문에 4갈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원래대로면 갈라지지 않는 S 오비탈도 2갈래로 갈라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비정상 지만 이펙트가 발생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NLM 양자수가 정해져도 그 속에 스핀 양자수는 2가지의 경우를 가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제 앞에서 n제곱이 왔다고 했는데 이가 정확히 2배인 2n제곱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오비탈을 서술할 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4가지 양자수의 개념,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양자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비탈의 모양, 크기,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뤄본 건 이제 단원자 입자, 예를 들어 수소, 헬륨 이온, 리튬 이가 이온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것일 뿐인데 이제 앞으로 5.2단원에서 다원자 입자에 대한 오비탈을 다룰 것인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소 원자의 오비탈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원자 입자에 대한 오비탈을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이 역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